청명한 가을 아침이었다. 오전 6시,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강북구 신월동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는 벌써 첫 방문자가 있었다. 구력 관리를 맡은 지 15년째인 박정수는 새벽같이 나와 어제 쌓인 재활용품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유리병은 따로 모아두는 일상적인 작업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깨끗하게 접힌 아기 옷세벌이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다. 흰색 베넷 저고리, 분홍색 우주복, 노란색 모자까지 세트로 들어있었다. 옷감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박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새 옷을 왜 버리는 걸까? 아마 선물 받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았거나 쌍둥이 선물이 겹쳤거나 하는 이유겠지 싶었다. 함께 버려진 장난감도 마찬가지였다. 상자째 들어있는 딸랑이 세트, 뜯지도 않은 아기 손수건 5장, 심지어 출산 축하 카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정수는 아까운 마음에 그 물건들을 따로 챙겨두었다.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하면 누군가는 요긴하게 쓸 것 같았다. 일주일 뒤 또다시 목요일 아침이었다. 박정수는 평소처럼 분리수거장 문을 열고 어제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난주와 똑같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같은 브랜드의 흰색 베넷 저고리, 분홍색 우주복, 노란색 모자, 심지어 가격표의 위치까지 똑같았다. 장난감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딸랑이 세트, 같은 디자인의 손수건, 같은 문구가 적힌 출산 축하 카드. 박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같은 물건을 계속 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박정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드물었다. CCTV는 있었지만 워낙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친구 이명자를 만났다. 단골 손님들의 소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네 슈퍼 주인이었다. 박정수는 분리수거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우리 동네에 임신한 사람이 누가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사 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았잖아. 혹시 누가 애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입양 보낸 거 아닐까? 그래서 받아뒀던 선물들 정리하는 거겠지. 그럴듯한 추측이었다. 하지만 같은 물건을 2번이나 버린다는 게 이상했다. 게다가 옷이며 장난감이며 모두 새 것이었다.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상태로 반복되고 있었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3번째 목요일 아침, 박정수는 일부러 새벽 5시에 분리수거장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누가 그 물건들을 버리는지, 왜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추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박정수는 분리수거장 옆 골목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6시가 가까워질 무렵 한 여자가 나타났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긴 머리를 묶지 않은 채 축 늘어뜨리고 두툼한 파카를 입고 있었다. 여자의 손에는 익숙한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여자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봉투를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걸어갔다. 박정수는 여자를 따라가려다 멈췄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여자의 뒷모습에서 느껴졌다.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 구부정한 어깨, 고개를 떨군 자세, 모든 것이 깊은 상실감을 말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그날 여자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열어보았다. 역시나 똑같은 물건들이었다. 흰색 베넷 저고리, 분홍색 우주복,
노란색 모자, 딸랑이 세트, 손수건, 출산 축하 카드, 심지어 카드에 적힌 메시지까지 똑같았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라렴. 이모가. 박정수는 카드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모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혹시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친구의 아이였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여자는 깊은 슬픔 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넷째 주 목요일, 박정수는 다시 새벽에 나갔다. 이번에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시간, 여자가 나타났다. 같은 옷차림, 같은 봉투, 같은 걸음걸이. 모든 것이 지난주와 똑같았다. 박정수는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그러나 여자는 박정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쳤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박정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박정수는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여자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 여자는 박정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았다. 박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여자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깊은 슬픔, 그 반복되는 행동, 그 텅 빈 눈빛.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박정수는 감히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는 걸 60평생 살아오며 배운 박정수였다. 그러나 다섯째 주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같은 목요일, 같은 시간, 같은 여자, 같은 물건. 이제는 너무 명확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정수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죠. 요즘 산후 우울증이나 유산 후 트라우마로 이상행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범죄는 아니니까 저희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수는 허탈했다.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도움이 필요했다. 깊은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여자를 구해내야 했다. 박정수는 결심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여섯째 목요일 새벽,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분리수거장에 도착했다. 5시 30분. 아직 완전히 어두운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다.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왔고 여자에게 건넬 손편지도 썼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여러 번 고쳤었다. 결국 간단하게 적었다. 힘드시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죠?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시가 되자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같은 파카, 같은 비닐봉투, 같은 걸음걸이. 박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여자 앞을 가로막았다. 여자는 멈췄다. 하지만 박정수를 보는 게 아니라 박정수를 통과해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박정수가 없는 것처럼.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박정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박정수의 몸을 피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박정수가 거기 없는 것처럼 그냥 걸었다. 박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여자는 박정수를 보지 못했다. 아니,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박정수는 황급히 여자를 따라갔다. 여자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빨간불이었다. 하지만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새벽이었다. 여자는 기계적으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초록불이 켜지자 건넜다. 그리고 또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여자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2층 건물이었다.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다. 박정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다. 여자는 2층 끝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이 켜지는 소리도, 문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박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결국 박정수는 빌라 입구로 가서 집주인을 찾았다. 1층에 사는 70 넘은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2층 끝 집에 누가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거기요? 거기 몇 달째 비어 있어요. 전 세입자가 이사 나간 뒤로 아직 새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 방금 여자분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여자요? 이 새벽에? 아니, 거기 정말 아무도 안 살아요. 제가 집주인이라 확실히 알아요. 문도 잠겨 있고요. 박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 집이 비어 있다고 했다. 박정수는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끝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불도 꺼져 있고 사람이 사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저 여자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마치 과거의 어느 순간에 갇혀서 같은 목요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박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타임루프, 시간 반복, 유령 목격담, 차원 이동. 온갖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 영화나 소설 이야기였고 실제 사례로 기록된 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분리수거 기록이었다. 박정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리수거 기록부를 가지고 있었다. 매일 어떤 물건이 얼마나 수거되는지 기록하는 장부였다. 박정수는 서랍에서 기록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목요일 날짜를 찾아보았다. 기록은 명확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품목이 같은 개수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기 옷세벌, 장난감 한 세트, 손수건 5장, 출산 축하 카드 1장. 정확히 똑같은 물건이 5주 연속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물리적으로 같은 물건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박정수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정확히 6개월 전, 같은 요일인 목요일부터 이 기록이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이런 물건이 버려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6개월 전 어느 목요일부터 이 반복이 시작된 것이었다. 박정수는 그날의 신문을 찾아보기로 했다. 동네 도서관에 가면 지난 신문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도서관을 찾았다. 6개월 전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기사를 발견했다. 신월동 산부인과 앞 교통사고, 임신부 유산 후 의식불명. 기사는 간단했다. 6개월 전 목요일 오전, 신월동 산부인과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임신 8개월이었던 34살 여성이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아기는 살리지 못했다. 산모 본인도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수는 손이 떨렸다. 이게 그 여자였다.
임신부였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기를 잃었다.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다. 그렇다면 박정수가 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유령. 아니면 의식불명 상태에서 떠도는 영혼? 아니면 정말로 시간 속에 갇힌 존재? 박정수는 신문에 나온 병원 이름을 확인했다. 구립중앙병원이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박정수는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향했다.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저 여자가 시간 속에 갇혀 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줘야 했다. 병원에 도착한 박정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임신부 환자분 아직 계세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인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박정수는 난감했다.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언니분이 매일 오세요. 이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박정수는 쪽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손에 쥔 전화번호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 동생이 시간 속에 갇혀 매주 목요일마다 아기 옷을 버리러 다닌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다. 그래도 말해야 했다. 이게 유일한 실말이었다. 박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쪽지에 적힌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다. 결국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박정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신월동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리수거장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여자가 대답했다. 내일 오후 3시에 병원 앞 카페에서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관문은 넘었다. 이제 내일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였다. 그날 밤 박정수는 말할 내용을 정리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 않게 설명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박정수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카페는 한적했다. 3시 정각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박정수는 손을 들어 자리를 알렸다. 여자가 다가와 앉았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저는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동생 유경이가 입원해 있어요. 박정수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동생이랑 관련된 일인가요? 박정수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지난 6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똑같은 물건이 버려지는 것. 새벽에 나타나는 여자. 하지만 그 여자가 박정수를 보지 못하는 것. 그 여자가 들어간 집이 실제로는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고 병원을 찾게 된 것까지. 최민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한참 후 최민경이 입을 열었다. 유경이가 사고 나기 전날 제게 전화했었어요. 내일 산부인과 가는데 같이 가자고요. 출산 준비물 같이 사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최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정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최민경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유경이는 정말 아기를 기다렸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생긴 아이였거든요. 불임 치료도 받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임신했을 때 유경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 이름 짓는 게 낙이었어요.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요? 산부인과 정기 검진 가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대요. 유경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기는 살릴 수 없었어요. 유경이 본인도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고요. 최민경은 목이 메어말을 잊지 못했다. 박정수도 가슴이 먹먹했다. 얼마나 원하던 아이였을까.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을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의식 속에서조차 그날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육체적으로는 회복 중이라고 해요. 머리 외상도 치료됐고 뇌 기능도 정상이래요. 그런데 의식이 안 돌아와요. 마치 돌아오기 싫은 것처럼요. 스스로 깨어나길 거부하는 것 같대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했다. 깨어나면 아기가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 차라리 의식 속에 머물며 아기가 살아있던 그 시간을 반복하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었다. 시간 속에 갇힌 감옥일 뿐이었다. 제가 본 그 여자가 정말 유경 씨일까요? 최민경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임신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박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여자였다. 분리수거장에서 본 그 여자. 새벽마다 아기 옷을 버리러 오는 그 여자가 맞았다. 맞아요. 이분이에요. 최민경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유경아,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유경 씨가 사고 나던 날 아기 옷을 샀나요? 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베넷 저고리, 우주복, 모자 세트였어요. 그날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 집으로 배송됐죠. 저는 차마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뒀어요. 지금 그 옷이 어디 있나요? 집에 있어요. 아직 상자째 그대로. 박정수는 무언가 깨달았다. 유경은 그 옷을 받지 못했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기 옷을 받아보지도 아기에게 입혀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의식 속에서 그 옷을 계속 받고 계속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 버리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받을 수 없는 선물, 만날 수 없는 아기, 이룰 수 없는 꿈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최민경 씨, 제 생각엔 유경 씨가 그날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사고 나던 날, 아기를 잃은 그날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의식 속에서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유경이를 깨울 수 있죠? 박정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았다. 아마도 유경 씨가 미완의 무언가를 완성해야 할 것 같아요. 받지 못한 아기 옷, 만나지 못한 아기, 이루지 못한 꿈. 그걸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시간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박정수도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함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단 다음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제가 유경 씨를 다시 만나볼게요. 그리고 최민경 씨는 병원에서 유경 씨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깨어나야 한다고.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최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희망이 보였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6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며 약속했다. 반드시 유경을 깨우겠다고. 7째 목요일이 밝았다. 박정수는 새벽 5시부터 분리수거장에서 대기했다. 오늘은 특별한 준비를 했다. 최민경에게서 받은 유경의 사진, 아기 초음파 사진, 그리고 최민경이 직접 쓴 편지를 가져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경아, 언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기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언니도 느껴. 하지만 유경아, 넌 아직 살아있어. 여기, 우리 곁에 있어. 돌아와야 해. 아기는 떠났지만 아기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 그 사랑을 안고 다시 살아야 해. 언니가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6시 유경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같은 파카, 같은 봉투, 같은 발걸음. 박정수는 이번에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유경이 봉투를 놓는 순간을 기다렸다. 유경이 분리수거함에 봉투를 넣었다. 그 순간 박정수는 재빨리 편지와 사진들을 봉투 안에 넣었다. 유경은 멈춰섰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분리수거함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걸어갔다. 박정수는 실망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박정수는 유경을 따라갔다. 유경이 빌라로 돌아가는 길. 박정수는 계속 옆에서 말을 걸었다. 유경 씨, 들리세요? 저 보이세요? 당신은 지금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는 과거가 아니에요. 6개월 전 그날이 아니라고요. 깨어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경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빌라에 도착해 계단을 올랐다. 2층 끝 방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유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흔들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유경은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집이 아니니까. 과거의 기억 속 집일 뿐이니까. 유경은 갈 곳이 없었다. 집에도 들어갈 수 없고, 과거로도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의 틈에 갇혀 같은 행동만 반복할 뿐이었다. 유경 씨.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유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손이 닿았다. 유경의 어깨가 느껴졌다. 유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정수를 보았다. 제대로 보았다. 박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유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박정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소통이 되었다. 드디어 유경이 이쪽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저는 박정수라고 해요.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유경 씨, 당신은 지금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시간 속에? 무슨 말씀이세요? 6개월 전 교통사고가 있었죠? 산부인과 가던 길에 유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트럭의 경적 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충격.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사고가 났죠. 그런데 제가 왜 여기? 당신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중환자실에요. 6개월째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여기,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요. 유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다. 모든 게 흐릿했다. 빌라도, 거리도, 하늘도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처럼 윤곽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문이 잠겨 있다는 걸, 아니, 애초에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걸. 그럼, 아기는? 유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돌아올 질문이었다.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기는 사고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알고 있었다. 어쩌면 계속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몰랐다.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아기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깨어나야 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최민경 씨. 당신을 매일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언니가. 유경은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언니.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언니. 사고 나기 전날 같이 병원 가자던 언니. 그 언니가 지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유경은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어떻게 돌아가요? 받아들여야 해요. 아기를 잃은 슬픔을.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해야 해요. 그래야 시간의 고리가 끊어져요. 유경은 눈을 감았다. 뱃속에서 움직이던 아기가 생각났다. 발로 차던 느낌, 심장 소리, 따뜻한 체온.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것 같았다. 슬픔이 밀려왔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살아야 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아기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아기라면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것이다. 아기는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아기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었다. 유경의 마음 속에, 언니의 기억 속에, 모두의 추억 속에 남아있었다. 돌아갈게요. 언니에게로, 현실로 돌아갈게요. 그 순간 주변 풍경이 흔들렸다. 빌라가 흐려지고, 거리가 사라지고, 하늘이 하얗게 변했다. 시간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었다. 박정수는 유경의 손을 꽉 잡았다. 용기 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유경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병원 중환자실. 최민경은 오늘도 유경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기도했다. 깨어나라고, 돌아오라고. 6개월 동안 매일 그랬다. 의사는 희망이 적다고 했다. 이렇게 오래 의식을 잃고 있으면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최민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유경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 같이 보러 가자. 깨어나면 우리 단풍 구경 가자. 최민경은 매일 이렇게 말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경이 깨어나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후 2시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유경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다. 최민경은 눈을 의심했다. 설마 착각, 아니면 근육의 무의식적 반응? 하지만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손가락 전체가 움직였다. 유경아, 유경아. 최민경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도 왔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눈동자 반응을 검사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뇌파가 변하고 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최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드디어 유경이 돌아오고 있었다. 6개월 만에 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종 검사와 처치가 이어졌다. 최민경은 유경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유경아, 들려? 언니야, 돌아오는 거지. 힘내, 거의 다 왔어. 유경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다. 너무 오래 감고 있던 눈이라 빛이 부셨다. 흐릿하게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 형광등. 낯선 곳이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잊고 있던 곳이었다. 현실이었다. 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너무 말랐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와 조금씩 먹여주었다. 유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실이었다. 중환자실이었다.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언니가 보였다. 언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민경은 유경을 꼭 껴안았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이 순간을 위해 6개월을 버텼다. 유경도 언니를 안았다. 살아있다는 게, 다시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의사가 다가와 간단한 질문을 했다. 이름이 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여기가 어딘지. 유경은 대부분 대답할 수 있었다. 기억은 대체로 온전했다. 사고 직전까지는 기억났다. 그 후로는 흐릿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났다.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박정수 씨. 그리고 돌아오라던 그 말. 언니, 박정수 씨는요? 최민경은 잠시 놀랐다가 웃었다. 어떻게 알아? 박정수 씨가 널 찾아냈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만났을 거야. 나중에 꼭 인사드리자.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수에게 감사했다. 자신을 시간의 틈에서 꺼내준 것, 다시 살 용기를 준 것,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것, 모두 감사했다. 그날 오후, 의사는 유경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일반 병실로 옮겼다. 중환자실에서 6개월,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아기. 유경은 배에 손을 올렸다. 텅 빈 배에 이제 아기는 없었다.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었다. 아기가 짧게나마 함께 있었던 것.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평생 기억하고 사랑할 거야.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렴. 엄마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유경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도 함께 있었으니까. 아기에 대한 사랑, 언니의 사랑,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들이 유경을 지탱해 줄 것이었다. 며칠 후 유경은 박정수를 만났다. 박정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찾아왔다. 유경은 침대에 앉아 박정수를 맞이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박정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시간 속에 갇혀있던 저를 꺼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수는 미소 지었다. 유경도 웃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분리수거장에서의 일, 반복되던 목요일, 그리고 마지막 만남. 모든 게 신기하고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다. 그 물건들, 아기 옷이랑 장난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박정수는 가방에서 깨끗이 포장된 봉투를 꺼냈다. 유경이 버렸던 그 물건들이었다. 기부하려고 따로 모아뒀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건 당신 거네요. 받으세요. 유경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흰색 베넷 저고리, 분홍색 우주복, 노란색 모자, 아기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 하지만 입혀주지 못한 것들. 유경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거 제가 기부할게요. 어딘가 필요한 아기에게 주고 싶어요. 제 아기는 입지 못했지만 다른 아기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슬픔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상실을 나눔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였다. 주민센터에 전해드릴게요. 분명 잘 쓰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수 씨, 다음 목요일에 분리수거장에서 저 안 보이시죠? 박정수는 웃었다. 네, 이제 안 보여요. 당신은 이제 시간의 고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유경도 웃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다. 슬프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기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퇴원 후 유경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쉽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쳤다. 6개월 동안 누워있던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마음이었다. 아기가 없다는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배를 만졌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거리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들을 보면 가슴이 아렸다. 친구들이 올린 아기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났다. 그럴 때마다 유경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슬퍼도 돼. 울어도 돼. 하지만 살아야 해. 아기를 위해서라도. 최민경은 매일 유경을 찾아왔다.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경의 남편 태준도 최선을 다해 유경을 돌봤다. 태준도 아기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유경을 위해 강한 척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회복해갔다. 어느 날 유경은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수 씨,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럼요.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에 분리수거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경은 분리수거장 근처 카페로 갔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새로웠다. 단풍, 바람, 사람들의 웃음소리,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카페에 도착하니 박정수가 먼저 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요. 박정수 씨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유경은 퇴원 후 지내온 이야기를, 박정수는 분리수거장에서의 일상을 들려주었다. 편안한 대화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박정수 씨,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분리수거장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정수 씨가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박정수는 잠시 놀랐다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침 손이 부족했거든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유경은 분리수거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2시간씩 나와서 분리수거를 도왔다.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종이를 모으고 재활용품을 정리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버려진 것들에게 새로운 쓰임을 주는 일,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다시 가치 있게 만드는 일, 자신의 삶과 닮았다. 봉사를 하며 유경은 여러 사람을 만났다. 매일 신문을 가져오는 할아버지,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 아주머니, 박스를 정성껏 접어오는 학생, 모두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경은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분리수거장에 왔다. 임신한 여자였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여자는 유경을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2번 나와요. 멋지세요. 저도 아기 낳고 나면 봉사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유경은 미소 지었다. 가슴이 쿵했지만 괜찮았다. 슬프지만 축복해줄 수 있었다.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정말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첫 아기라 긴장되는데 이렇게 응원해주시니 힘이 나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다. 유경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여자가 모든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을 누군가는 누리길 바랐다. 그날 밤 유경은 일기를 썼다. 퇴원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매일 느낀 것들을 기록했다.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도 모두 적었다. 오늘은 이렇게 썼다. 오늘 임신한 여자를 만났다. 내 배는 비어있지만 내 마음은 채워지고 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다. 나는 아직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유경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 아기도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까? 유경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아가야, 잘 자. 엄마도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내일도 열심히 살게. 너를 자랑스럽게 할 엄마가 될게.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다. 유경은 여전히 분리수거장에서 봉사를 했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 혼자 걷는 것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최민경이 제안했다. 유경아, 우리 아기를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정원이요? 응, 집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고 꽃이랑 나무 키우는 거야. 아기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지. 어때? 유경은 잠시 생각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아기를 추모하되 슬픔만이 아니라 생명과 성장을 담은 공간. 그런 곳이 있다면 위로가 될 것 같았다. 좋아요. 해봐요, 언니. 다음 주말 최민경과 유경은 함께 꽃집에 갔다. 여러 화분들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다. 유경은 작은 장미 화분을 골랐다. 분홍색 꽃봉오리가 예뻤다. 최민경은 라벤더를 골랐다. 향기가 좋았다. 그 외에도 다육이, 허브, 작은 나무 몇 그루를 샀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를 정리했다. 먼지를 닦고 공간을 재배치하고 화분들을 하나씩 놓았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장미를, 그늘진 곳에 고사리를,
중간쯤에 라벤더를 배치했다. 화분마다 정성껏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작은 표지판을 하나 세웠다. 아기의 정원, 사랑으로 키웁니다. 유경은 그 표지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식물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아기를 기억하고 삶을 가꾸어 갈 것이다. 언니, 고마워요. 이런 생각 해줘서. 뭘,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 식물도 키우고, 우리 마음도 키우고.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화분에서는 흙 냄새가 났다. 생명의 냄새였다. 유경은 라벤더 잎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언니,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다시 임신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의사 선생님은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대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가능하다고. 그런데 제가 다시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최민경은 유경의 손을 잡았다. 유경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누가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생각은 내가 준비되면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물론 두렵겠지. 다시 잃을까봐 무섭겠지.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둘 수는 없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태준이랑도 이야기해봐야 하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그날 저녁 유경은 남편 태준과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시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또 다시 잃을까봐 두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두려움에 대해, 희망에 대해, 사랑에 대해.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함께 고민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유경은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다. 의사는 유경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했다. 자궁도 회복되었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었다. 정신적인 부분만 안정되면 임신 시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유경은 병원을 나와 공원을 걸었다. 겨울 공원은 한산했다. 낙엽이 쌓여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유경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도 계속 살아가야 했다. 아가야, 엄마가 또 다른 동생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래도 너는 엄마의 첫 아기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엄마에게 준 사랑도 변하지 않고 엄마는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행복해지는 걸 응원해줘. 하늘나라에서 엄마 지켜봐줘. 유경은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베란다에 있는 정원에 물을 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태준이와 함께 영화를 볼 예정이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베란다 정원의 식물들도 새싹을 틀기 시작했다. 장미에 새 잎이 돋고 라벤더가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유경은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햇빛을 조절해 주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안정시켰다. 분리수거장 봉사도 계속했다. 이제는 박정수와 함께 일하는 게 익숙해졌다. 동네 주민들도 유경을 알아봤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다.
유경은 이 작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다. 소속감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정수가 유경을 불렀다. 유경 씨,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무슨 일인데요? 주민센터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 전시회를 해요. 우리 분리수거장에서 모은 재료들로요. 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재활용품으로요? 신기한데요. 가요.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향했다. 전시회장은 생각보다 컸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각품, 폐지로 만든 그림, 깨진 유리로 만든 모자이크,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 작품들이었다. 버려진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유경은 한 작품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작은 아기 신발이었다. 천 조각들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작품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버려진 천들로 만든 아기 신발. 쓸모를 잃은 것들도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유경은 그 글귀를 읽으며 울컥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자신도 한때는 쓸모를 잃은 것 같았다. 아기를 잃고, 의식을 잃고, 시간 속에 갇혔을 때. 하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언니의 사랑, 남편의 사랑, 박정수의 도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살렸다. 박정수 씨, 저도 뭔가 만들고 싶어요. 재활용품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뭘 만들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걸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박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만들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유경은 재활용 공예를 시작했다. 분리수거장에서 모은 재료들로 작은 작품들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풀칠도 잘 안 되고 모양도 제대로 안 나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다. 한 달쯤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나왔다. 폐지로 만든 꽃다발이었다. 색색의 종이를 오려 꽃잎을 만들고 버려진 철사로 줄기를 만들었다. 멀리서 보면 진짜 꽃 같았다. 유경은 그 꽃다발을 병원에 기증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간호사는 고맙다며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정말 예쁘네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이런 걸 줬더라면 힘이 됐을 것 같아서요. 그러셨군요. 그럼 더 의미가 있네요. 잘 전해드릴게요. 유경은 병원을 나서며 뿌듯했다. 작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상처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집에 돌아와 유경은 태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뭘? 다시 임신 시도해보고 싶어. 물론 무섭지. 또 잃을까봐 두렵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태준은 유경을 꽉 안았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함께 노력해보자. 이번엔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유경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임신 계획을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유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안정되셨네요. 임신 시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유경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설레었다. 동시에 무서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알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다. 베란다 정원은 무성하게 자라났다. 장미가 활짝 피고 라벤더가 향기를 내뿜고 허브들이 푸르렀다. 유경은 매일 정원을 돌보며 기도했다. 아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여름이 한창일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유경이 임신한 것이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유경은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응, 방금 확인했어. 우리 다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유경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웃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최민경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최민경은 기뻐하며 달려왔다. 유경아, 정말 축하해. 이번엔 잘 될 거야. 언니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언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박정수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박정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박정수 씨. 박정수 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임신 초기는 조심스러웠다. 유경은 무리하지 않으려 애썼다. 분리수거장 봉사도 잠시 쉬었다. 대신 집에서 재활용 공예를 계속했다. 조용히 앉아 종이를 오리고 풀칠하고 작품을 만들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긴장했다. 아기가 잘 있을까? 심장 소리는 들릴까? 혹시 문제는 없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초음파에서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볼 때마다 유경은 울었다. 기적이었다. 생명의 기적이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유경은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다. 딸이었다. 작은 공주였다. 유경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안녕, 우리 딸, 엄마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너는 엄마에게 온 기적이야.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가 지켜줄게. 태준도 매일 밤 배에 대고 이야기했다.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아빠가 너를 정말 기다렸어. 빨리 만나고 싶다. 건강하게 나와줘. 최민경은 아기 옷을 사왔다. 유경이 예전에 준비했던 것과 비슷한 옷이었다. 흰색 베넷 저고리, 분홍색 우주복, 노란색 모자.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설레고 기뻤다. 이 옷을 아기에게 입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유경은 다시 분리수거장을 찾았다. 배가 많이 불러 움직이기 불편했지만 박정수를 보고 싶었다. 박정수는 유경을 보고 놀라며 반겼다. 어머, 배가 많이 나왔네요. 건강하세요? 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유경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재활용 재료로 만든 작품이었다. 분리수거장 풍경을 담은 그림이었다. 박정수가 일하는 모습,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기 천사,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껏 만든 작품이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박정수 씨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만들었어요. 박정수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목이 메었다. 단순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해야 하다니. 박정수는 유경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배가 불러 조심스러웠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액자 사무실에 걸어둘게요. 매일 보면서 힘낼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박정수 씨가 없었으면 이 아기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임신 경과, 출산 준비, 앞으로의 계획. 박정수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유경이 행복하길, 아기가 건강하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경은 베란다 정원을 돌아보았다.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생명력이 넘쳤다. 유경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딸, 이 정원에서 같이 놀자. 엄마가 꽃 이름도 가르쳐주고 물 주는 것도 같이 하자. 너와 함께 이 정원을 가꾸고 싶어. 그날 밤 유경은 하늘나라에 있는 첫 아기에게 말했다. 아가야, 엄마가 곧 동생을 만날 거야. 너도 만나게 될 거야. 하늘에서 동생 지켜봐줘.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유경은 병원 가방을 준비하고 아기 방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더 컸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언니, 남편, 친구들, 그리고 박정수. 모두가 유경을 응원하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어느 목요일 새벽이었다. 유경은 태준을 깨웠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 정말? 지금 가자. 병원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최민경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진통실에서 유경은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기를 만나고 싶었다. 꼭 안아주고 싶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고 빨간 아기였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다. 안녕, 우리 딸,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아기는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울음을 그쳤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유경은 모든 고통을 잊었다. 모든 슬픔을 잊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다. 이 작은 생명이 전부였다. 태준도 아기를 안아보았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마워, 여보. 엄마가 되어줘서, 우리 딸 낳아줘서, 우리가 함께 해냈어. 우리 셋이 함께. 최민경도 조카를 안아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최민경은 유경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유경아. 정말 잘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며칠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설레고 떨렸다. 아기를 안고 베란다 정원으로 갔다. 식물들이 환영하는 것 같았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우리 딸, 여기가 엄마가 만든 정원이야. 내 오빠도 여기 있어.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 오빠가 너를 지켜볼 거야. 유경은 아기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어딘가에 첫 아기도 있을 것이다. 동생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아가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엄마 다시 행복해졌어. 동생도 데려왔어. 우리 잘 살게.
너도 하늘에서 잘 지내. 엄마가 평생 사랑할게. 한 달 후, 유경은 아기를 데리고 분리수거장을 찾았다. 박정수는 아기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이름은 뭐예요? 서연이요. 서쪽 서, 연결할 연.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아이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참 좋은 이름이네요.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박정수는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다. 작고 따뜻한 아기였다. 이 아기가 유경에게 가져다준 행복이 느껴졌다. 박정수는 유경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박정수 씨 덕분이에요. 그날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시간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깨어나기로, 살기로, 사랑하기로.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특별한 인연이었다. 시간을 넘어 연결된 인연이었다. 박정수는 유경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다. 이거 서연이 방에 두세요. 아기랑 같이 자라는 나무예요. 고마워요. 잘 키울게요. 집으로 돌아와 유경은 화분을 베란다 정원에 놓았다. 서연이의 나무, 아기와 함께 자랄 나무. 유경은 물을 주며 기도했다. 이 나무처럼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추위에도 견디고 햇빛을 향해 자라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최민경, 태준, 서연이, 그리고 유경.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아기를 보며 웃었다. 평범한 행복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우리 사진 찍자. 가족 사진. 그래, 찍자. 네 사람은 베란다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꽃들이 활짝 핀 정원, 따뜻한 햇살, 웃고 있는 가족. 완벽한 순간이었다. 유경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이 있었던 걸까? 아기를 잃은 슬픔, 시간 속에 갇힌 외로움, 깨어나는 두려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을까?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상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상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넘어선다는 것. 그날 밤 유경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다. 행복했다. 오빠가 하늘에서 봤을까? 우리 행복한 모습. 엄마는 오빠를 잊지 않았어. 평생 기억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할 거야. 오빠가 있었기에 엄마는 더 강해졌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살고 싶어졌어. 고마워. 우리 첫 아기. 사랑해. 그리고 서연아,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 엄마가 최선을 다해 키울게. 우리 함께 행복하자. 유경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유경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자, 아가. 엄마도 잘 자. 내일 또 만나자. 꿈에서.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났다.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나는 여정. 상실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시간을 넘어, 차원을 넘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엄마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두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작은 미스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으로 끝이 났다.